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2020년 변액보험 자격시험 대비 에센셜 102 그 네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2장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개념 및 운영 원리 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좀 쉬운 문제죠. 생명보험의 운영 원리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특정 개인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보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사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정답은 대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장래 수입되는 보험료의 총액과 향후 지급될 보험금, 그죠? 그다음 사업비, 경비 합한가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뭡니까? 수지 상등의 원칙. 뭐 대수의 법칙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첫 번째 보겠습니다. 생명표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0년에 몇 명 정도 사망 생존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1년 기준으로 생명표를 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표를 국민 생명표죠. 국민. 그죠? 경험 생명표와 국민 생명표를 바꿔서 출제가 간혹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는 2019년 4월부터 요거 이제 신규제가 바뀐 겁니다. 예, 2019년 4월부터 제 8회가 아니라 9회 바뀌어서 이제 9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자, 3위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보험료 산출 방식 비교하는 거죠. 그죠? 현금 흐름 방식을 통한 보험료 산출. 지금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들의 보험료 산출 방법은 3위원 방식, 세 가지 예정 이율, 기초율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3위원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예정 기초율을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등을 반영하여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가정. 이 최적 가정이 또 키포인트, 키워드죠. 그죠? 예, 최적 가정은 현금 흐름 방식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죠.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 산출 방식은 3위원 방식이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금 흐름 방식이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3위원 방식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산출을 했죠.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에는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는 저축보험료가 아니라 위험보험료가 되겠죠. 저축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기초율은 예정 위험률이 아니라 예정 이율이 되겠죠.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집인 시험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 방식은 3위원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보다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자,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게 3위원 방식이죠. 현금 흐름 방식은 최적 가정으로 책정을 합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책임 준비금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책임 준비금에 구성하는 항목들이 뭐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험료 적립금, 지급 준비금, 계약자 이익 배당 준비금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늘 나오는 단골 이 잘못된 지문이 미상각 신계약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우기는 좀 쉽지 않으시니까 보험료 적립금, 지급 준비금 정도는 당연히 내용까지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미상각 신계약비는 책임 준비금의 구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서 책임 준비금 적립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연 보험료 산출 방식이 아니라 평균 보험료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자연 보험료와 평균 보험료 개념 아시죠? 자연 보험료는 뭡니까?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위험 보험료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적게 내지만 나이 들어서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이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높아진 위험 보험료를 다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평균식으로 맞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거죠. 많이 받아놓은 이 보험료를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를 대비해서 잘 가지고 있어라 이겁니다.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책임준비금의 개념이죠. 그래서 왜 책임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평균 보험료 산출로 인해서 책임준비금이 필요하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항목은 보험료 적립금. 얘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적립금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30년 이상인 장기보험은 30년 이상이 아니라 300년이라도 책임준비금은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책임준비금에서 지급준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이 90% 이상을 차지를 한다. 세 번째, 계약자 이익 배당 준비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한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자, 요 계약자 이익 배당 준비금, 요 잘 모르시겠으면 요걸 잘 하나 이렇게 뜯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자 이익에 해당되는 것을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당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를 해 두라 이 말인데, 그럼 계약자 이익에 해당되는 게 매년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배당을 준비하는 금액도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서 순보험료식과 질매식이 있습니다. 자, 질매식 책임준비금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 비해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작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중에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큰 것은 순보험료 방식이죠. 순보험료 방식은 사업비 일체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는 위험보험금 충당에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 초기에 적립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자 배당 규모가 축소되거나 배당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있는 돈 전부 다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왕창 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순보험료 방식이 거기다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실은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시기 줄어들거나 아니면 뒤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 바로 순보험료 방식이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질매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사업비에 관한 것을 일체 고려하지 않는 적립 방식이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순보험료 방식이겠죠. 두 번째,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계약 초기에 신계약비 지출 비용 부담이 크죠. 예, 일절 고려하지 않고 다 적립을 해버렸으니까 크죠. 그래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순보험료식이 더 크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건 누구 과실이냐면 계약자 과실이고 피보험자 과실이네, 그죠? 에 대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알려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렸으니까 누가 잘못했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잘못했네, 그죠? 그래서 해지 내지는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죠? 예, 이것도 모집인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개별해서 약관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만들어 놓은 약관 전체를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작성부터가 좀 이상하네요. 보험계약자의 청약, 그리고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을 청약할 경우에 서면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만 미세한 함정들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생존 시, 그죠?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보장성 보험의 정의로 여러분께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보장성 보험. 두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요건일 경우에는 해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떤 경우냐?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자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약 체결됐어. 그죠? 그랬을 때는 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회사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1개월 전에 해지를 하거나 보장을 제한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개월. 세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비록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라고 하더라도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하라고 배우셨나요? 1, 2, 3. 그죠? 1, 2, 3.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철회네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예, 맞는 지문이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그죠? 보험기간 1년 미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예, 얘는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다까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는 그럼 과연 누구냐?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은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이 돼서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중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해서 비상장법인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였죠. 두 번째,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세 번째,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3대 기본 지킴이 해당이 되죠. 그랬을 때는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약관, 그 다음에 청약서 사본을 미전달했을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변경.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 약관상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자,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하냐?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냐?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자,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피보험자 무조건 못합니다. 변액 유니버셜의 의무 납입 기간 변경 못합니다. 변액 유니버셜의 보험 기간 변경 못합니다. 그죠? 예,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예, 정답은 변경하지 못하는 거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었을 때는 부활 청약할 수 있죠. 다만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가? 기간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3년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 가입 금액, 보험 종목, 보험 기간 등 보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종목, 보험 기간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죠?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 없는 것은 보험 수익자의 변경이었습니다.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1번. 일반적으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보장 개시하죠.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요거 맞네요. 예, 무진단 계약. 두 번째,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있죠. 그죠? 3대 기본 지킴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 종목 변경 못합니다. 수익자만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4번, 계약자가 보험 약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약관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에 대한 강제 집행. 강제 집행 딱 나오면 특별부활이네. 특별부활이죠. 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해지된 경우 청약할 수 있는 제도는 특별부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부활 할 때는 계약자가 일단 잘못해서
이게 찬압되고 강제 집행된 거죠. 그래서 수익자가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피보험자의 명의를 피보험자의 동의를 이런 표현이 나온 함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 유의해 두시고요. 아마 연간 함정에도 나올 겁니다. 한번 보자. 보험 수익자 변경 시 보험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 성립됐어요. 보험료 납입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책임을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진단계약이든 무진단계약이든 1회 보험료 납입은 반드시 보장 개시일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별부활 이제 나왔네요. 생명보험의 특별부활의 경우 해지 당시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자, 무조건 명의도 계약자를 수익자로 바꾸는 거고요. 동의도 계약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피보험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3번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1번 한번 보죠.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데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DB형을 말하는 거네. 그죠? DB형 퇴직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포함되지 않는다죠. DC형과 IRP만 해당이 됩니다. 3번,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의 경우에는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요거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등이 해당이 된다. 정답은 2번 DB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5%.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은 상관없이 나이에 관한 요건, 요거 바꿔놨네요. 그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고요.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연간 100만 원 이하. 이 부분이 요걸 바꿔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쓱 읽어보게 되면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해 두시고요. 두 번째,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한 보험료의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100만 원 맞죠? 근데 연금계좌는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는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700만 원, 700만 원이고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됐네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면 12%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가 15%니까요. 그럼 700만 원이 12%니까 84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A씨가 개인 사업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동안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세액공제 금액은 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고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일용근로직 다 안 되죠. 그래서 세액공제 금액은 없다. 자, 요거를 키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돼서 함정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냐 15%냐가 달라지죠. 그죠? 자, 두 번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대표적인 납입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수령시죠. 수령시. 예,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을 해서 지나다가 만기에 찾을 때, 그죠? 예, 찾을 시점에 그게 중도 해지 환급금이 됐든 아니면 만기 보험금이 됐든 찾을 때니까 수령시 세제 혜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과 세금.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월적립식 비과세 요건, 그 다음에 종신형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이 두 가지를 항상 섞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맞는 거 찾는 거네요.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거. 금액 나오는 거는 다 월적립식입니다. 50세 이후, 50세가 아니라 55세죠. 그죠? 3번, 초의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 10년. 그죠? 4번,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및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일 것. 중도해지 못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예,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예,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매달 납입할 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150만 원 이하.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성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으로 받게 되는, 저축성보험에서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차익 비과세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자산의 손괴, 멸실 다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10년. 세 번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분류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이상일 때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요건과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6번 비과세 종합저축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에서 1인당 납입 가능 금액은 5천만 원. 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사적 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 1,200만 원. 요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하여 수령한 연금 금액은 연금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 이 부분도 지문으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 분리과세 시 65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5%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자, 우리가 이 70세 미만, 그죠? 70에서 80세 사이, 80세 이상일 때에 따라서 5, 4, 3%가 적용이 된다라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4%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 중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5%가 아니라 4%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계산입니다. 종합소득 계산식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을 찾는데 글쎄요, 이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함정을 생각을 하고 좀 낸 문제 같습니다. 몇 년째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로 정답은 이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빼기 연금소득 공제를 한 것이 연금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실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요 사업소득하고 연금소득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요 두 가지를 잘 구별 정도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간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순금융재산이 1,200만 원인 경우에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자,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이죠. 그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20% 한도 2억 원. 예,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이자소득,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은 연금소득,
연금보험이 이자 소득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돼야 맞겠죠. 이 두 가지는 표로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문제네요. 자,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1억은 이하죠. 그랬을 때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최고 한도는 2억 원이다. 에 20%죠. 그죠?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는 다 정액 2천만 원이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대출 1천만 원,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총 상속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보험금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재산에다가 부채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천에서 1천만 원을 뺐으니까 7천만 원이 상속금융재산이 되겠네요. 이 7천만 원은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공제하죠. 전액 공제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3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세 번째,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하고 난 뒤 금액을 우리가 순금융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다음 중 김생명 씨가 받은 보험금에서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죠. 김생명 씨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여 1억 원 받았네. 1억 원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김생명 씨가 2천만 원을 납입을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부모님이 납입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네요. 그죠? 60%만큼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을 하셨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보험금 1억 원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만큼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정답은 6천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 수익자와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는 본인.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자와 납입자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자, 동일 인물입니까? 수익자 실질적인 납입자가 동일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든 증여세든 과세에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 자, 이것만 여러분께서 우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에 이어 2순위가 아니라 동순위죠. 동순위. 자, 틀렸습니다. 2순위가 아닙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에서 상속에 관련된 요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